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의 시골 선비가 벼슬자리를 얻을 양으로 한양으로 올라와 새도 당당한 정승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글 공부도 할 만큼 했건만 번번이 과거 시험에 낙방하자 남들 하는 대로 뇌물을 써보기로 한 것이었다. 사랑방에는 벼슬자리를 엿보는 선비들이 여러 들락거렸는데 그 꼬락서니가 가관이었다. 어떻게든 대감의 눈에 띄으려고 손물을 바치며 가진 아양을 다 떨고 있었다. 그 시골 선비도 재물개나 준비해와서 바친 판인데 벼슬을 얻기는커녕 정승 코빼기도 볼 수가 없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바친 돈이 다 허사가 된 데다 집에 돌아갈 노자마저 바닥날 판이니 미치고 발딱 뛸 노릇이었다. 뒤늦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다. 선비는 그만 부하가 났다. 내 돌아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 그냥 갈 수야 없지. 그러면서 무언가 꿍꿍이를 차리기 시작했다. 그때 정승한테는 좋은 백마 한 필이 있어서 정승이 무척이나 이뻐했다. 어느 날 그 백마가 바깥마당에 매어있는 것을 발견한 선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남몰래 백마를 객사로 끌고 가서는 진한 탕목을 잔뜩 깔아서 말의 몸뚱이를 온통 검게 칠해놓았다. 다음날 정수댁에서는 야단이 났다. 정승이 출타해야 하는데 항상 타고 다니던 백마가 없어졌으니 말이다. 다른 말을 대령했지만 길이 들지 않아서 마땅치 않으니 정승은 당장 백마를 찾아내라고 호통을 쳤다. 하지만 흑마로 변해버린 백마를 찾아낼 턱이 없었다. 그럴 즈음 전라도 성비가 정승댁으로 흑마를 끌고 가서 말했다. 이 말이 제법 쓸만하니 정승께 바쳐주시오. 정승이 그 말을 보더니 생김새가 그럴싸하다며 안장을 지워서 한번 타보았다. 안장이 맞춘 것처럼 딱 맞는 데다 가기도 아주 잘 가고 말기도 아주 어찌 잘 알아듣는지 편안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다. 야, 이거 꼭 맞춘 것 같구나. 색깔이 검어서 그렇지 아주 쓸만한 말인걸? 그러더니 그만 인심을 턱 썼다. 여봐라, 이 말을 누가 바쳤다고? 그자한테 먼 고을짜리 하나 떼어주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선비는 평안도 한 고을에 사또짜리를 얻게 되었다. 우스운 일이지만 나란 일이 그렇게 돌아갔던 시절이었다. 어쨌든 새 옷님이 고을에 부임해서 선정을 펼치니 백성들이 명간이 왔다고 채송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승은 백마를 까맣게 입고 새로 얻은 흑마를 애주중 뒤타고 다녔는데 하루는 그만 일이 나고 말았다. 선비가 말을 바칠 적에 절대 비를 맞추거나 목욕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던 터인데 뜻하지 않게 소나기가 문제였다. 화창한 여름날 풀밭에서 풀을 뜯기던 마부가 깜빡 조는 사이에 먹구름이 끼면서 주룩주룩 소나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마부가 말을 챙겼으나 이미 일은 터진 뒤였다. 온몸에 검은 물이 흐르며 군데군데 흰점이 드러나니 사고가 나도 단단히 났다. 마부가 울면서 정승한테로 말을 끌고 가서 땅에 털썩 엎드려 사실을 구했다. 정승이 당장이라도 물고를 낼 것처럼 마부와 말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다. 어허, 저것 봐라. 뭐가 좀 이상하다. 여봐라, 미지근한 물 한 동이를 후딱 대령해라. 마부를 시켜 살살 말 몸뚱이를 식혀내니 먹물이 주룩주룩 벗겨져 나갔다. 다 닦고 나니 옛날 자기가 타고 다니던 백마가 분명했다. 정승은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났다. 어허, 그놈이 감히 나를 속여? 두고 보자 이놈. 때는 임금보다 정승의 세도가 더 당당했던 시절이었다. 정승은 당장 대궐로 들어가더니 임금께 청해서 제 큰아들을 암행어사로 삼았다. 당장 평안도 고을로 내려가서 그놈을 봉고파직하고 아주 박살을 내어라. 정승의 큰아들은 어사가 된 기분에
마패를 만짝거리고 거드름까지 짜르르 떨면서 길을 떠났다. 행색은 거지 차림이되 무엇을 하는 위인인지 아무라도 알아볼 정도였다. 그가 평안도 고을에 당도했을 때에는 이미 관가에서 박아놓은 정탁군이 어사 행차를 눈치챈 뒤였다. 어사는 고을 강화에 도착하여 호기롭게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안에는 뜻밖의 일이 펼쳐지고 있었다. 사또이와 육방 간속과 하인들이 모두 선배로 상복을 해입고 머리를 푼 채 곡을 하고 있었다. 아이고 아이고. 어안이 벙벙해진 어사가 관속을 붙들고 물으니 대답이 뜻밖이었다. 말 마소. 방금 전에 한양 정승께서 급사하셨다는 연락이 이르니 사또께서 온인이 돌아가셨다면서 저리 스피곡을 하고 계시다오. 얘기를 듣고 보니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었다. 아이고, 그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웬일이라. 어사는 출두거 모고 따져볼 틈도 없이 관야를 뛰어나오더니 머리를 풀어헤치고 떨어진 베옷을 하나 얻어 입은 채 불이 나게 본가로 달려왔다. 집에 도착하자 통곡을 하면서 대문을 밀고 뛰어들어갔다. 아이고 아버지, 어찌 이렇게 가셨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정승이 방문을 훌쩍 열어 젖히면서 눈을 부라렸다. 아니 이놈아, 내가 지금 뭘 하는 것이냐? 그러자 어사가 눈이 동그래졌다. 어라 아버님?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놈아, 죽기는 누가 죽어? 저런 머저리 같은 놈하고는. 그 다음은 둘째 아들 차례였다. 정승은 둘째 아들에게 안면어사를 시켜 평안도 고을로 떠나보냈다. 절대로 속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형이 한번 당한 터라서 둘째 아들은 꽤나 조심을 했다. 거지 대신 장사치로 가장하고 마패를 보찜 깊이 감춘 채로 평안도 고을을 향했다. 하지만 그 또한 보색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보찜이 어설픈 데다 팔자걸음이 어찌나 느린지 그렇게 장사하다가는 굶어 죽기가 딱 알맞았다. 명색이 어찌나 여자를 밝히던지 젊은 여인을 보면 발을 멈추고 해죽거리며 침을 흘렸다. 어사가 평안도 고을에 접어들어 관가를 향해 가는데 평생 처음 걸어본 먼 길에 발이 다 부르터서 걸음이 걸어지질 않았다. 날이 뉘엿뉘엿 저물어 두리번 사방을 살피는데 멀리 덩그런 기아집에 수주자 한자가 출렁거리니 애타게 찾는 곳이었다. 이리 오너라. 아이 어서 오세요. 옥틈만에 굿을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아리따운 여인이 쪼르르 나와 붓길 같은 손으로 소매를 잡아 끌었다. 방 안에 들고 보니 다른 손님도 하나 없고 저 혼자뿐이었다. 차려온 밥을 맛나게 먹고 술까지 한 잔 거나하게 걸치면서 힐끔힐끔 여자를 쳐다보니 여자가 방긋방긋 웃었다. 어사는 그만 마음이 동해서 여인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 상이라도 치우고서요. 여자는 상을 들고 나가 치우더니 새로 단장하고서 들어왔다. 어사는 마음이 아주 급했다. 자네 소원 다 들어줄 테니 내 소원 딱 한번 들어주구려. 그러자 여인네가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님은 운도 참 좋습니다. 우리 서방이 성질은 불같은 데다 생긴 거는 산적이라 이런 일은 꿈도 못 꾸는데 마침 오늘 사냥을 나가서 내일 들어온다 하니 회포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서 이부자리를 착착 깔기 시작했다. 자, 어서 옷을 벗으세요. 어사가 급한 마음에 옷을 홀딱 벗어던지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여자를 재촉했다. 자, 어서 이리 들어오너라. 그때 갑자기 누가 대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을 따라고 호령을 했다. 여인이 그만 깜짝 놀라 기겁을 했다. 아이고 우리 서방님 목소리네. 손님 큰일 났어. 서방 눈이 뜨면 당장 죽음이니 어서 이리 숨으소. 그러면서 괴짝을 가리키니
어사가 급한 김에 옷을 입을 틈도 없이 괴짝 속으로 쏙 들어갔다. 여인이 괴짝 문을 덜컥 잠그고서 어사의 짐을 챙기는 척 하더니 아 나가요 하면서 나가서 문을 따고서 남편을 들여놓았다. 그러자 남편이 씩씩거리는 소리로 불을 멈췄다. 아니 서방이 부르면 당장 나와서 물을 딸 일이지 뭐 하는 짓이냐? 나하고 살기 싫다 이 말이지? 그러자 여인이 또한 뽀르퉁한 목소리로 응대했다. 그러자마자 또 웬 호령이요. 그래요. 나 더 이상 당신하고 살기 싫소. 뭐라고? 너 말 잘했다. 이참에 아주 딱 갈라서자. 아주 내 맘하고 똑같소. 그때 암행어사가 괴짝에 갇힌 채로 은근히 미소를 띄었다. 오호 잘한다 그래. 너희가 갈라서면 여자는 아주 내 차지다. 아예 첩으로 들여야지. 그때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살림을 나누기로 드는데 이것도 자르르 저것도 쿵탕쿵탕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저것 다 나누더니 끝으로 괴짝 하나가 남았다. 이제 이 괴짝 하나 남았으니 이것도 반으로 딱 가르자. 아이 남자한테 이런 괴가 무슨 소용있단 말이오. 이건 여자가 쓰는 물건이니 내가 가지리라. 괴 속에 든 어사가 여자를 응원하는 중이었다. 옳지 잘한다 그래야지. 그러나 남자는 막무가내로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우겼다. 그러더니 톱을 가져다가 스르렁 스르렁 괴짝을 켜기로 들었다. 어사가 그만 깜짝 놀라서 기겁을 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때 여자가 남편을 만류하면서 말했다. 이게 태대로 내려오는 가구인데 이렇게 쪼개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지 말고 이 고을 사또가 정치도 잘하시는데 거기다 갖다 바칩시다. 그만 그렇게 결정을 나고 말았다. 사또를 본국파직시킨다고 했더니 벌거벗은 채로 괴짝에 갇혀 관가로 들어갈 줄이야 어찌 알았을까. 어쨌든 그 산적 같은 남자의 눈에 띄어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만이라도 천행으로 여길 뿐이었다. 다음날 남자가 사또를 찾아가서 동원마당에 괴짝을 내려놓고서 사연을 하려자 사또가 말했다. 보아하니 값이 꽤 나가는 귀한 물건이구나. 쓸데가 있을 듯하니 잘 되었다. 내가 괴짝값을 후하게 쳐주마. 엽전을 꺼내어 딸랑딸랑 소리를 내니 괴 속에 갇힌 어사는 그때까지도 솟고 있는 줄 까맣게 모른 채 괴짝 뚜껑이 이제나 열릴까 저제나 열릴까 잔뜩 마음이 졸이고 있는 것이었다. 이 괴짝의 나의 은인이신 정승께 바칠 터이니 당장 말에 실어서 한양으로 보내라. 어사가 들으니 겨우 망신을 면하긴 했으나 앞일이 깜깜했다. 에이구 여기 갇혀서 어떻게 한양까지 가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여기 있소 하면서 나올 수 없는 일이었다. 마부가 말까지 준비해서 괴짝을 싣고서 한양으로 내달리는데 어찌나 덜컹거리든지 온몸이 아프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 와중에도 배가 고파 괴짝 안에 뒤져보니 먹다 남은 벽설기와 술 한 병이 손에 잡혔다. 떡 한 점에 술 한 모금 찔끔거리는데 그놈의 술이 시기는 어찌나 신지 몰랐다. 괴짝이 정승댁에 도착하니 정승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그놈이 선물을 보내왔소? 이건 또 무슨 일이람? 보아하니 여자가 쓰는 물건인지라 집안 안악들이 다 모여놓고 뭐가 들어있는지 보려고 괴짝을 열었다. 그랬더니 그만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둘째 아들놈이 벌거버린 채로 질질 짜면서 아버지 세상에 당해도 그렇게 당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포기할 정승이 아니었다.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을 다시 암행어사를 시켰다. 너는 형들과 달리 점잖고 공부가 깊으니 이런 실수는 안 하겠지? 가서 반드시 그놈을 혼내주고 오너라. 저는 형님들과 다를 테니 걱정 마십시오. 두 형이 공연히 변장을 한다고 했다가 망신당한 것을 거울 삼아 아들은 깨끗한 도포를 차려입고 유람사나선 선비 모양으로 유유히 길을 나섰다.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먹고 머금은
물론이었다. 어사가 평안도고을에 당도하여 농사꾼들이 일하는 걸 구경하며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기이한 후악 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멀리 기기묘묘하게 생긴 산봉우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가만히 살펴보니 무언가 희끗희끗 울긋불긋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여보시오, 농부님인데 저 산봉우리에 저것이 무슨 일입니까? 아니 뭘 보고 그러시오? 저기 저 산봉우리에 희끗희끗 울긋불긋 무엇이 움직이고 이상한 소리가 나니 말이오. 그러자 농부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 저기 뭐가 있단 말이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어허, 저게 안 보인단 말이오? 그때 늙은 농부 하나가 깜짝 놀라면서 정색을 하고 말했다. 아니 그곳이 보인단 말이오? 저기 저 봉우리 이름이 신선봉우리인데 전해지는 말로는 매년 9월 9일에 신선들이 내려와 놀고 간다고. 전설로만 알았더니 그게 사실이었단 말인가? 그러자 농부들이 다들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신선봉과 어사를 번갈아 보았다. 그러자 어사 마음이 아주 뿌듯해졌다. 내가 그동안 신선수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남을 못 보는 신선노름을 보는구나. 저것이 진정 신선노름이라면 이 안이 반가운 일인가. 농부들 어서들 일하오. 어사는 아주 점잖을 빼서 말하고는 걸음을 산봉우리로 향했다. 가서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신선들의 잔치가 불명했다. 한쪽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아름다운 선녀와 청이 동자들이 사뿐사뿐 걸으며 시중을 들고 있었다. 어사가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자니 바둑을 두던 노인네가 말했다. 신선 놓는 곳에 속세 사람이 웬일인가. 손님이 왔으니 술이 없을 수야 없지. 이리 와서 한 잔 밖에나. 어사가 다가가자 노인이 술을 따라주면서 말했다. 이 술로 말하자면 한 잔 마시면 100년을 사는 술이니 석 잔을 마시면 신선이 된다네. 어사가 감격해서 술을 받아 먹으니 신선의 술이라 그런지 독하기도 무척 독했다. 그때 함께 바둑을 주던 노인이 다시 술을 권했다. 내 잔도 한 잔밖에. 또 한 잔을 마시고 나니 노인이 선녀들을 불러서 말했다. 너희들도 이분께 한 잔 권해라. 그러자 선녀 8이 쪼르르 달려들어서 내 잔 한 잔 받으시오. 내 잔도 한 잔 받으시오. 독주를 한껏 권해놓으니 어사 얼굴이 벌개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오락가락했다. 아이고 이제 더 못 먹겠습니다. 그러자 선녀들이 뽀리통하며 누구 잔은 받고 누구 잔은 안 받는단 말이오. 그러면서 보내놓으니 사양할 도리가 없었다. 팔선녀로부터 엉거푸 잔을 받은 어사는 정신을 잃고서 푹 쓰러지고 말았다. 어사가 쓰러지자 신선과 선녀, 동자가 달려들어 자리를 싹 걷어 말끔히 치고는 어사의 머리카락과 눈썹을 온통 하얀 칠을 해서 백발을 만들었다. 그리고 옷을 홀랑 벗긴 다음 스님들이 입은 장삼을 덮어놓고 사라졌다. 옆에는 썩은 쇳덩이 하나를 갖다 놓았다. 어사가 골아 떨어진 채 한참을 자다 일어나 보니 산중에 홀로 누워있는데 옷과 짐이 다 사라지고 중에 장삼을 덮고 있는 것이었다. 마침 옆에 명경 조각이 있어 얼굴을 비춰보니 머리와 수염에 눈썹까지 하얗게 변해 있었다. 아, 그 신선주를 석 잔 먹으면 신선이 된다던데 내가 여러 잔 마셨으니 오죽할까. 내가 신선이 돼서 잠이 든 사이에 눈이 오고 비가 와서 내 옷이 다 썩어 달아났구나. 어떤 지나던 스님이 이렇게 장삼을 덮어준 게야. 그나저나 마패가 이렇게 썩어 무드러졌으니 세월이 얼마나 지냈단 말인가. 어사가 비적비적
마을로 내려와서 동네를 살펴보니 손에 맞닿던 늙은 농부들은 간 곳 없고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여보쇼, 말 좀 물읍시다. 여기 이골 모선비가 옷님을 하고 있는 곳이 맞소? 그러자 젊은 농부들이 고개를 가웃하며 말했다. 아니, 웬 사람이 벌써 돌아가신 분을 찾는단 말이오. 그 양반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 손자가 옷님을 하고 있다오. 그러자 어사가 정신이 번뜩 들었다. 아, 내가 진정 신선이 됐긴 됐구나. 그새 100년이 흐른 게야. 이제 다 과거지사가 되었구나. 본가로 돌아가는 수밖에. 어사가 그 길을 터덜터덜 걸어 한양 본가로 들어가니 정승이 평상에 바람을 쐬고 있다가 막내 아들 꼴을 보고 마음이 벙벙해졌다. 그러자 어사가 다가가서 아버지 머리를 싹싹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거 참 자손이 조상을 닮았다더니 너는 몇 대 손이냐. 우리 부친을 꼭 닮았구나. 이놈아, 내가 내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야. 그러자 정승이 아들 머리를 제대로 쥐어박았다. 이놈아, 정신 차려. 지금 뭐하는 짓이냐.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 그리고도 한참을 더 지나서야 비로소 막내 아들은 자기가 속은 줄을 깨달았다. 아휴, 난 꼭 신선이 된 줄 알았네. 정승이 기가 막혀서 말했다. 아이고, 그놈 천년만년 옷님 노릇 해먹게 그냥 놔둬라. 그래서 그 시골 선비는 옷님 노릇을 평생 온 없이 하고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 그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다. 살림이 많이 쪼들리는 차에 아내가 뒤늦게 아들 하나 낳고서 세상을 떠나니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집신을 삼아서 겨우 끼니를 이으며 아들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우리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요. 제가 나가서 10년 기한을 두고 무슨 일이든 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집을 떠났다. 그렇게 한 번 떠나고 나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지심을 삼아서 근근히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가니 몸이 자꾸 초췌해져가 영감소리를 들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낙이라고는 없이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누군가가 편지 하나를 가져와서 전하는데 꿈에도 그리던 아들이 보낸 것이었다. 다른 이야기는 없고 한양 어느 곳으로 오면 만날 수 있으니 꼭 찾아오라는 내용이었다. 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만사를 제쳐놓고 바로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어서 한양 땅에 당도한 그는 물어서 아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갔다. 그러자 아들이 뛰어나와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 아버지,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 불효한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간 어떻게 지냈단 말이냐. 그러자 아들이 만감이 교차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아버지, 말도 마십시오. 그간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돈 벌기가 그렇게 어려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은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다. 아버지, 그간 제가 모은 돈입니다. 이것만 논 단마지기를 살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서 논을 사서 농사를 지으세요. 저는 여기서 돈을 조금만 더 벌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보따리를 열어보니 평생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던 큰 돈이었다. 그걸 손에 들자니 눈물까지 고였다. 아들의 집에서 며칠을 머문 노인은 아들이 준 단마지기 돈량을 품속에 깊이 간직하고서 시골을 향해 떠났다. 몇 날 며칠을 길을 가는 동안 정신이 온통 돈으로만 가 있었다. 노인은 혹시라도 잃어버릴세라 돈을 꼭 품고서 잠시도 품에서 꺼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높은 고개를 넘던 노인은 고갯마루에
커다란 정다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서 땀을 식혔다. 그때 문득 품속에 돈이 잘 있는지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마침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노인이 살짝 돈을 꺼내서 헤아려 보니 영락없는 단마지기 값이었다. 그렇게 땀을 식힌 다음 다시 길을 나서서 고개를 다 내려선 노인이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품속이 허전했던 것이었다. 세상에 정신이 없어도 분수가 있지. 평상에 그 돈을 그냥 내려놓고 온 것이었다. 이런, 내 정신 좀 보게. 노인이 헐레벌떡 고갯말에 올라가기 시작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정자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그곳을 거쳐간 뒤였다. 그 알짜배기 돈냥이 평상 위에서 가만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었다. 평상 위에는 돈꾸러미는커녕 부스러기 하나도 없었다. 아이고. 노인은 깜짝 놀라서 정자나무 아래를 정신없이 뒤지다가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고. 그렇게 넋을 놓고 주저앉아 있는데 저마치서 점잖게 생긴 백발 노인이 다가왔다. 보시오. 왜 그러고 계십니까? 글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이 한양 가서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논 단마지기 값을 나한테 주었는데 여기서 잠깐 쉰다고 하다가 돈을 깜빡 두고 가서 홀딱 잃어버렸으니 이 기막힌 노릇을 어찌합니까? 그러자 영감이 품속에서 무엇을 꺼내는 것이었다. 이게 그건가요? 보니 자기가 놓고 간 돈꾸러미가 분명했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평상에 이걸 보고는 혹시나 누가 집어갈까 싶어 간직하고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가지고 가시구려. 그러자 노인은 자리에 털썩 엎드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은 돈을 받아들고 품속에 꽁꽁 간직한 다음 다시 길을 나섰다. 한참 길을 가는 판인데 마침 큰 비가 쏟아지더니 오랫동안 멋지않아 사방에 큰 물이 졌다. 냇물을 건너야 할 텐데 물이 철철 불어넘쳐서 건널 엄두가 나지 않았다. 사람들과 함께 냇가에서 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 하나가 물에 빠져 호적거리며 떠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 살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떠들기 시작했다. 허허, 저것 좀 보게, 사람이 떠내려와. 하지만 다들 바라보면서 말로만 떠들 뿐 누구 하나 구하러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노인이 소리쳤다. 이봐요, 저 사람 죽겠네. 누가 어떻게 좀 해보구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다들 서로 눈치만 볼 뿐 선뜻 물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었다. 마음이 다급해진 노인이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쳤다. 저 사람을 구해오면 내가 논 단마지기 값을 줄이다. 제발 좀 나서보. 그러자 어떤 젊은이가 말하였다. 노인장, 그 말이 사실이우? 그렇고 말고. 그러자 그 사람이 물통을 벗어던지더니 물속에 뛰어들어가 능숙한 솜씨로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그는 꽤 고생한 끝에 마침내 물에 떠내려가던 젊은이를 물 밖으로 구해냈다. 아휴, 10년 감수했네. 자, 이제 돈을 내시오. 얼결에 꺼낸 얘기였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안 지킬 수가 없었다. 노인은 품속에 지니고 있던 돈꾸러미를 꺼내서 젊은이를 구해온 사람에게 통째로 건네주었다. 그 사람은 돈을 받아들더니 어깨를 으쓱하면서 사라졌다. 그때 물속에서 죽었다 살아난 젊은이가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한테 물었다. 꼭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노인이 자네를 살렸네. 아무도 구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저 노인이 논 단맞이 값을 내놓는 바람에 어떤 사람이 자네를 건져낸 거야. 그러자 젊은이는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면서 고맙다고 사례를 했다. 고마울 게 뭐 있나. 죽는 사람을 살리는 게 당연한 일이지. 가보게. 그러자 청년이 길을 가지 않고 노인의 옷소매를 끌었다. 그러지 말고 저희 집에 함께 가세요. 물이 빠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테니 저희 집에 가서 쉬다가 물이 다 빠지거든 길을 떠나세요. 그렇게 간곡히 잡아 끌자 노인은 하는 수 없이 젊은이를 따라서 그의 집을 향했다. 그를 따라서 한 마을을 이루고 보니 100여 고가 되는 큰 마을이었다. 젊은이는 노인을 이끌고서 마을 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기아집으로 들어갔다. 젊은이가 사랑채로 들어가자 한 영감이 앉아 있다가 말하였다. 이제 오느냐? 큰 물이 졌을 텐데 물을 어찌 건넸느냐? 네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오라고 하신 터라서 무리해서 물을 건너오다가 그만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영락없이 죽을 판인데 어떤 노인이 논 단맞이 값을 내고 저를 건지라고 하는 바람에 겨우 이렇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그 노인은 어디 계시냐? 제가 문 밖에 모시고 왔습니다. 어서 모셔오너라. 젊은이는 노인을 인도해서 사랑채로 들어갔다. 젊은이의 안내로 얼굴을 대한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깜짝 놀래고 말았다. 아니 당신은? 아니 영감님은? 그 영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자나무 아래에서 노인이 잃어버렸던 돈꾸러미를 간직했다가 찾아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영감이 탄복하면서 말하였다. 아니 그 귀한 돈을 통째로 내놓고서 우리 아들을 구해줬단 말입니까? 그게 다 영감님 덕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7대 독사 귀한 아들을 살렸습니다. 영감은 노인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영감이 길을 떠나려고 하자 굳고 만류했다. 노인장, 뭘 그리 서두르십니까? 가보셔야 집신이나 삼으셔야 할 텐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한 달 푹 쉬었다 가시구려. 워낙 간곡히 만류한지라 노인은 그 집에서 한 달간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편히 머물렀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집을 떠나서 제 살던 곳으로 향했다. 한참 만에 집에 도착한 노인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집이 서있던 자기 집자리에 새로 지은 번듯한 기아집이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집에 들어가니 어떤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오시는군요. 이게 노인장의 집입니다. 이것도 노인장 것이니 받으세요. 무엇을 내미는데 살펴보니 다섬지기 논문서였다. 모두가 백발영감이 7대 독자 외아들을 구해준 데 대한 보답으로 마련해준 재산이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 노인은 아들을 집에 내려오게 한 다음 좋은 며느리를 들여 자손을 많이 얻어서 평생 유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에 근심 걱정이 없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 노인한테는 자녀가 13 있어서 아들이 12, 딸이 1명이었다. 아들, 딸 모두 혼인해서 손자, 손녀를 낳고 유복하게 살았다. 게다가 하나같이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다. 어느 날 13 남매가 모여서 부모님 모실 일을 의논했다. 맏아들을 비롯해서 13 남매가 모두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나섰다. 결국 13 남매가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정했다.
12형제가 돌아가면서 한 달씩 부모님을 모시고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찾아오면 딸이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다. 누이는 유람을 다니듯 한 달에 한 번씩 자식 집을 옮겨 다니며 극진한 공대를 받았다. 가는 곳마다 따뜻한 방과 맛난 음식, 그리고 손주들의 재롱이 누이를 반겼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해서 한마디씩 했다. 정말 근심 걱정이라고는 없는 노인이야. 그러니까 무수홍이지. 무수홍에 대한 소문을 돌고 돌아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임금인 나한테도 근심 걱정이 적지 않은데 근심이 없는 노인이라 이게 웬 말인고. 한번 만나보고 싶으니 불러드려라. 그렇게 해서 무수홍은 임금 앞에 불러갔다. 정말 그대는 아무 걱정이 없단 말이오. 몸이 건강하고 사식이 번창하며 먹고 입는데 걱정이 없으니 마음에 거리낄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탐복을 하면서 무수홍에게 오색이 찬란한 구슬 하나를 내주었다. 내가 주는 족표이니 다시 만날 때까지 잘 간직하도록 하고 환감합니다. 무수홍은 임금한테서 귀한 선물을 받아들고 대궐을 나서서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강이 하나 있어 배를 타고야 건널 수 있었다. 무수홍이 배에 올라타자 뱃사공이 노를 저어가며 물었다. 노인장은 어디를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어허, 대궐에 가서 임금님을 뵙고 오는 길이라오. 이렇게 선물까지 받았지요. 그러면서 노인이 뱃사공에게 오색이 찬란한 구슬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사공이 구경 좀 하겠다며 구슬을 받아서 만지다가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다. 아이고, 이걸 죄송해서 어찌합니까? 귀한 물건인데. 무수홍은 깜짝 놀라 당황했지만 금방 체념한 듯 말했다. 어쩌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걸요. 하지만 거기에는 숨겨진 내방이 있었다. 임금이 미리 아랫사람을 시켜 사공으로 하여금 그 구슬을 강물에 빠뜨리도록 한 것이었다. 노인에게 근심거리를 만들어보자는 계책이었다. 무수홍이 구슬을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임금이 무수홍을 부린다는 전갈이 왔다. 전에 임금이 하사하신 구슬을 반드시 가지고 오시랍니다. 그러자 무수홍은 아주 난처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임금이 특별히 하사한 구슬을 소홀히 다루다가 잃어버렸으니 큰 벌은 받을 게 분명했다. 소식을 들은 10살 남녀가 함께 모였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걱정을 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무수홍이 말했다. 걱정들 말거라. 어떻게든 되겠지. 그때 무수홍의 맏며느리가 한자리에 모인 식구들의 임시장을 차리려고 생선을 여러 마리 사가지고 왔다. 며느리가 무심코 생선의 배를 가려는데 한 마리의 뱃속에서 이상한 구슬이 또르르 굴러나왔다. 이것 좀 보세요. 글쎄 생선의 뱃속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자 무수홍이 그 구슬을 보고서 말했다. 얘야, 바로 그거야. 그게 바로 임금이 주신 구슬이란다. 그러자 식구들이 다들 웃으며 손뼉을 쳤다. 그리고 차린 음식을 만나게 나누어 먹었다. 무수홍은 구슬을 품에 간직한 채 대궐로 들어갔다. 무수홍이 아무 근심도 없는 표정으로 임금 앞으로 나아가자 임금이 의아하게 여기며 말했다. 그동안 잘 지냈는지 궁금하오. 내가 준 구슬은 잘 가지고 있겠지요? 물론입니다. 무수홍은 품에서 옷에 찬란한 구슬을 꺼내 내밀었다. 그러자 임금이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그 구슬은 강물에 빠뜨렸다고 들었는데. 그랬지요. 하지만 이렇게 찾았답니다. 무수홍은 생선 뱃속에서 구슬을 되찾은 사연을 아뢰었다. 그러자 임금은 무릎을 치면서 탄복했다. 그랬구려. 하늘이 준 복을 인간이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소. 노인장은 과연 무수홍입니다 그려. 그렇게 해서 임금한테까지 무수홍임을 인정받은 노인은 남은 평생 아무 근심 없이 잘 살았다고 한다. 사람들에게는 전성이 있어 그 인연이
현생에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옛날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좋은 가문에 재산도 많은 데다 학식이 깊어 일찍 별수길에 나서니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 양반과 결혼해서 잘 살던 아내가 어느 날 온데간다 없이 보따리 싸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다. 아니,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다고 집을 나가는가? 그거 참 희한한 일이로다. 양반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집을 나간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이거 억울한 것보다 궁금해서 못 살겠네. 찾아내서 연유를 알아봐야겠어. 이렇게 결심한 양반은 마부를 한 명 데리고 팔방으로 아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여러 날을 그렇게 돌아다니던 양반은 어느 날 시골짝에서 길을 잃고 어떤 허름한 어르박집으로 들어갔다. 술술 구워서 먹고 사는 숙구의 집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집을 나간 아내가 그 집에서 살면서 숙구의 마누라 노릇을 하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여자가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니 양반은 그만 기가 탁 막히고 말았다. 아니, 그 좋은 자리를 두고서 숙구의 마누라라니. 그랬건 말았건 여자는 상을 차린다고 숙구의 남편과 함께 분주히 몸을 움직였다. 얼굴은 숙검정에 쩔었지만 어찌나 표정이 편한지 살결에서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였다. 볼수록 기가 막힐 일이었다. 다음날 아침 양반은 길을 나서면서 여자에게 말했다. 잘 살구려. 잘 가세요. 인사를 받고 따라오면서도 양반은 도저히 그 이치를 알 수가 없었다. 때마침 멀리 한 남자가 눈에 띄어 백발 노승에 거느릴 모습이 보였다. 양반은 남자로 다가가서 노승에게 합장을 했다.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지요. 양반은 의아해서 물었다. 제가 올 줄 알았다고요? 하하, 무언가 숙제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던가요? 양반은 노승이 도인임을 깨닫고 가르침을 청했다. 그렇습니다, 노승님. 이 어리석은 사람을 좀 깨우쳐 주세요. 우리 아내가 나를 떠나서 숙구이한테 간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전생의 인연이지요. 이 말을 시작으로 노승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손님께서는 전생의 어느 절의 스님이었습니다. 아주 착한 분이었지요. 길을 가면서 혹시라도 벌레를 밟지 않을까 바닥을 보고 다닐 정도였어요. 어느 날 그 스님이 길을 가다가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지요. 그때 옷에서 이 한 마리가 슬슬 기어 나왔답니다. 스님은 잠깐 망설이다가 그 이를 옷에서 떼어서 바위 아래 풀포기에 살짝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가던 길을 갔지요. 얼마 후 그 바위 아래 웬 멧돼지 하나가 와서 누웠답니다. 그러자 풀포기 위에 앉아있던 이는 멧돼지 몸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멧돼지는 몸으로 들어간 이는 평생 그 몸속에서 편안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양반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노승을 바라보자 노승이 웃으며 말했다. 그때 그 멧돼지가 현생에 숙구이로 태어나고 이는 여인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여인이 한때 스님의 몸에 깃들었던 인연으로 손님의 아내가 되어 인공을 갚은 것이랍니다. 하지만 스님이 이를 떼어서 내려놓았던 탓에 손님 아내로 길이 머물지 못하고 훌쩍 떠나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저 숙구이 남편을 얻어서 저생에 자신을 용납해 주었던 운공을 갖고 있는 중이랍니다. 평생 저렇게 잘 살겠지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는 양반을 향해 덧붙였다. 손님은 저생에 살생을 않고 덕을 쌓았으니 한평생 유복하게 사실 겁니다. 산을 내려가면 손님의 평생 인연을 만났으니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그 말과 함께 노승은 암자 안으로 사라졌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양반은 산에서 내려오고 얼마 되지 않아 한 현숙한 여인과 인연이 맺어져서 평생을 해로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예쁜 새씨를 얻었다. 그런데 그 고을 부임 사또가 미색에 곡하여 색시를 빼앗으려고 자꾸 수작을 하였다. 그러자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느니 차라리 도망갑시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아요. 남편 또한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내와 함께 짐을 싸들고 산중으로 향했다. 산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자 부부는 한 오두막살이를 찾아 들어갔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살이에는 노파 떡거머리 총각이 살고 있었다. 밤이 깊어 잠을 자게 되었는데 방이 하나뿐인지라 한 방에 나란히 누워서 자게 되었다. 총각 옆에 노파가 눕고 그 옆에 아내가 눕고 끝에 남편이 누웠다. 그런데 남편이 자다가 잠을 깨워보니 옆에 누워있던 아내가 어느새 총각 옆으로 가서 자고 있는 것이었다. 남편은 기가 막혔지만 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모르는 척 눈을 붙이려 했다. 그러나 영 잠이 오지 않아서 눈을 껌뻑거리고 있는데 저편에서 무언가 끙끙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이 그쪽으로 눈을 돌려보니 아내가 총각 몸 위에 올라가서 한참 통품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남편은 깜짝 놀랐지만 일어나서 소란을 피울 수도 없고 손만 태우며 밤을 새우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먹자마자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자, 이제 날도 밝고 아침도 먹었으니 어서 갑시다. 그런데 아내가 선뜻 따라 나서질 않는 것이었다.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으니 며칠만 더 쉬었다 가요. 그러자 남편이 전날 밤 일도 있고 해서 화가 나 소리를 쳤다. 난 갈 테니 당신 여기서 살 테면 살고 마음대로 하구려. 당신이 안 가면 혼자 가겠소.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따라 나설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정수리만 할 수 없죠 뭐. 난 이 고생을 하면서 먹고 살겠으니 어서 가시오. 그러자 남편은 그만 세상이 다 귀찮아져서 여자를 놔두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면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온 힘이 싫다면서 절개를 지키려 떠난 사람이 가난하고 꾀죄한 총각을 만나 살겠다고 하는 심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이후 이 사람은 깊은 산중에 절간에 들어가 돌을 닦았다. 어느 날 그는 전생의 일을 점쳐보고는 불현듯 전날의 사건에 얽힌 이치를 깨달았다. 알고 보니 그 여자와 떡거머리 총각은 한 쌍의 노루였는데 이 생에서 사람으로 환생한 것이었다. 지나다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전생에 부부의 연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오즈 그의 인연이 끈끈했을까.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청년이 있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찌나 부지런하고 착실한지 주인집 어른의 눈에 쏙 들었다. 그래서 주인집에서는 그 총각을 외동딸과 혼인시켜 사위로 삼고 살림을 나누어 주어 살게 했다. 아내를 얻은 청년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었다. 자식도 생기지 않고 재산이 솔솔 줄어서 없어졌다. 처갓집에서 살림을 다 대주어도 자꾸만 돈 쓸 일이 생겨나서 금세 바닥이 나고 말았다. 처갓집에서 대준 재산을 다 잃어버린 청년은 면목도 없고 답답하기도 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범의 밥이 될 요량으로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한참을 헤맨 끝에 하얀 범 한 마리를 발견한 청년이 소리쳤다. 나는 무엇 하나 되는 게 없는 사람이니 어서 나를 잡아먹어라. 그때 갑자기 호랑이가 허연 영감으로 변하더니 눈썹 하나를 뽑아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 눈에 대고서 세상을 살펴봐라 하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청년이 호랑이 눈썹을 받아들고 집에 와서 눈 위에 호랑이 눈썹을 대고서 살펴보니 세상 사람들 모습이 가지각색으로 보였다. 자신은 분명 사람 모습인데 아내는 암탉으로밖에 안 보였다. 아, 이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게 그러구나. 청년이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서서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서 웬 옹기장수 부부가 걸어오는 것을 보였다.
청년이 호기심에 호랑이 눈썹을 대고서 부부를 살펴보니 여자는 사람 모습인데 남자는 정딱이었다. 청년이 옹기장수를 불러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여보시오, 말 좀 물어주시다. 그래, 대개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옹기장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도 마시오. 뭐가 씌었는지 되는지 하나도 없수다 하는 것이었다. 나 또한 마찬가지라오. 내가 관상을 보니 우리 부부와 당신 부부의 인연이 엇갈린 게 분명해요. 우리 한번 짝을 바꿔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번 그래 볼까요? 아내들도 일이 안 돼 답답했던 터라 두 부부는 서로 짝을 바꿔 살기로 결정했다. 옹기장수가 부잣집 사위자리로 들어오고 청년은 옹기찜을 짊어지고 길을 나섰다. 그 이후로 청년은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시작했다. 3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첫갓집보다 더 큰 부자가 된 청년은 궁금한 마음에 옛날에 살던 집을 찾아갔다. 보소, 요즘은 살게 좀 어떻습니까? 그러자 옹기장사 하던 사람이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말도 마시오. 하는 일마다 어찌나 잘 됐는지 부자가 되고 자식도 낳았답니다. 댕내 살기가 힘들거든 여기 와서 함께 삽시다. 그런 말 마시오. 나도 그새 남부럽지 않는 큰 부자가 되었다오. 자식도 둘이나 낳았고요. 그렇게 그들은 짝을 바꾼 뒤로 일마다 술술 잘 풀려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